만약에 아주 먼 미래에 로봇 역사학자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쓴다면 어떨까? 스티븐 존슨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라는 책에서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현대 세계를 바꾼 6가지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리와 냉기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핵심 개념으로 뽑고 있는 것이 이 벌새 효과라는 것입니다. 혁신의 연쇄작용이라는 것이죠. 한 분야의 혁신이 전혀 엉뚱한 분야, 예상치 못한 다른 영역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세포를 발견하고 우주관을 확장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혁신은 직선 경로가 아닌 복잡한 네트워크의 형태로 발전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리의 기원을 보시겠습니다. 자연적으로 26만 년 전에 리비아 사막에서 운석이 충돌하는 바람에 고열로 생성된 천연 유리가 자연적 기원이라고 하고, 투탕카멘의 무덤 유물에서 이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산업적으로 잠재력이 폭발한 곳이 13세기의 베네치아의 무라노 섬이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유리를 만드는데 화재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리 장인들을 무라노 섬에 강제 이주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일종의 격리 조치였죠. 하지만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삶으로 인해서 정보 전이가 발생하고 기술이 가속화되는 혁신의 용광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젤로 바로비에르라는 사람의 투명 유리가 발명되게 되고, 이것은 현대 기술의 물리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유리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보급됨에 따라서 대중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원시와 노안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투명 유리가 발명이 되면서 안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고, 렌즈를 연마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렌즈 두 개를 우연히 겹치는 실험을 해봤을 때 배율이 되더라라는 마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갈릴레오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되고,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는 로버트 훅이 세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활자의 보급이 연이어서 렌즈 가공 기술을 촉발함으로 인해서 우주관과 세포까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리는 석궁 실험에서 인터넷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찰스 버넌 보이스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석궁으로 녹은 유리를 쏘아서 극세사의 유리실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유리실의 물성이 강철만큼 튼튼한 유리 섬유로 다시 발견되게 되면서 항공기의 동체 및 회로기판 소재로 쓰이기도 하고, 코닝사의 고순도 유리와 레이저 기술이 결합하면서 광섬유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유리실로 짜인 거대한 네트워크의 거미줄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인터넷이 보급되게 됩니다. 유리로부터 인터넷까지 진화하게 된 것이죠. 또한 유리는 자아를 탄생하게 됩니다. 거울은 개인주의를 만들게 된 것이죠. 흐릿한 금속판에서 선명한 자아인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릉덩이나 금속판의 흐릿한 영상만 확인 가능하였다면, 고성능의 거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선명한 자기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유행하게 되고, 내면을 성찰하는 1인칭 문학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도 집단 속 부속품에서 독립된 자아로의 인식 전환이
이 유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냉기를 정복한 얼음왕 프레드릭 튜터의 무모한 도전을 보시겠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든 거대한 비즈니스인데요. 뉴잉글랜드 호수의 겨울 얼음을 열대지방에 판매하면 어떨까라는 무모한 발상을 이 프레드릭 튜터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실제로 열대지방에서 수요가 없음으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뉴잉글랜드 호수에서 나오는 공짜 얼음, 톱밥이라는 폐기물을 단열재로 활용한, 마지막으로 당시 카리브해에서 미국으로 오던 화물선들은 갈 때는 텅 비어서 갔기 때문에 이 빈 화물선, 저렴한 운송비, 이 세 가지가 만나게 되면서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냉동무역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얼음무역은 도시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카고의 축산업과 냉장열차의 등장을 보시면 19세기 중반의 시카고는 거대한 축산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신선한 소고기를 동부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이죠. 여름엔 며칠만 지나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통째로 기차에 실어서 보냈는데 이것은 엄청난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소 무게의 40%는 버리는 부위인데 그것까지 다 운송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때 구스타보 브루스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튜더의 단열 모열을 기차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냉장 화물 열차를 고안해 낸 것이죠. 그래서 신선한 육류를 드디어 전국에 유통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식생활의 균일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카고가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냉장 열차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산 얼음이 이 시카고라는 도시의 운명을 바꿨는데 언제까지만 자연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고 인공 냉각을 드디어 발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절박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말라리아 환자들의 열을 내리려고 얼음이 꼭 필요했었는데 허리케인 때문에 수송선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접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존 골이라는 의사가 인공제빙기를 처음에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빙기를 만든 그 시점에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전혀 다른 발명가들이 비슷한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 그 시점에 냉동 기술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연력학 법칙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발명이 필연적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 얼음 추출 시대에서 인공 냉각 시대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됩니다. 냉동 기술의 장점은 에어컨이 최종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컨도 굉장히 우연한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1902년에 윌리스 캐리어라는 엔지니어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인쇄 공장에 잉크 번짐, 습기 때문에 이러한 잉크 번짐이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습기를 발명했는데 제습기 과정의 부작용으로 강력한 냉방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명품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 곳이 뉴욕의 극장이었는데 그 전까지 극장은 여름의 찜통이라서 거의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냉방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극장에서 피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리우드가 여름 시즌을 겨냥한 대작을 이 에어컨, 피서철에 맞추어서 개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어컨이 만든 블록버스터다라는 것입니다. 유리와 냉기라는 두 가지 혁신이 인쇄술에서 세포생물학으로, 사막의 모래에서 월드와이드
외부로 또 얼음장사에서 현대 식품산업과 블록버스터 영화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나 라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혁신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의도한 직선의 길로만 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도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그 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